네, 날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이배 전 의원, 김성회 싱크와의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14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번 냈던 것 중에 하나인 가처분 신청 심리가 있었습니다. 첫 주제는 관련된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잠깐 말씀 한 말씀만. 두 번째 신문 역시 직접 출연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만 들어드릴게요. 조용히 좀 하면은 좋겠어요. 저 조용히 좀 하면 좀 섞여가지고 두 번째 신문 역시 직접 출석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계속 섞여가지고 저 조용히 하면 오늘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생각?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 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심리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예, 첫 주제 보겠습니다. 누군가 있다. 요 얘기는 어제 MBC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오늘 가처분 신청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앞서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의 인터뷰를 봤잖아요. 방송 감각이 역시 이준석 전 대표가 탁월한 것 같아요. 지지자들과 또 혹시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목소리가 섞이니까 일단 좀 조용해지면 인터뷰를 하겠다. 주변을 딱 조용히 시키는데 조용해지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세하게 주변이 그래도 약간 시끄러우니까 본인 톤을 올립니다. 네. 내 목소리 마이크에 잘 들리도록. 이준석 대표가 평소에 당대표실 출근할 때도 머리를 잘 안 빗고 나오는데 예. 풀 메이크업, 지금 눈썹도 보시면 눈썹 터치를 좀 했고요. 그러네요. 머리도 스프레이로 다 세팅을 하고 빨간색 넥타이. 예.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정치인 이준석으로서 이미지를 좀 각인시키려는 노력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약간 보수정당 당대표감이다 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세팅, 안정된 모습, 자주색 넥타이. 이런 게 저도 법원 갈 때 저러고 가요. 예. 그런가요? 법원 갈 때 원래 좀 단정하게 하고 가야죠. 그리고 또 자주색 넥타이는 김근식 교수님도 맸는데. 예, 머리도 오늘 뭐 비슷하게 오늘 헤어 해주신 분이 높이 세워가지고 안정된. 예. 안정감 있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김근식 교수님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냥 별 생각 없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법원 가는 사람은 다 저런다. 예. 또 일생일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신경 써서 예. 맞겠죠. 예.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도 이준석 전 대표가 전략적으로 잘 쓰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 어제 인터뷰에 나왔던 얘기부터 하면 MBC와 인터뷰에서 3기 비대위인 정진석 비대위를 향해 자,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여기서 1열 비대위원이라는 건 이제 주호영 비대위를 얘기하는 거죠. 2열 비대위원 가는 거다. 역시 정진석 비대위원 간다. 비대위 간다. 물러나면 기관총으로 쏜다. 이러고 있는 거다. 뒤에 기관총 들고 있는 누군가 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누굽니까? 누구라고 보시는지. 김구식 교수님부터. 넥타이 색깔이 같은 김구식 그러니까 교수님. 뭐 어제 그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어떤 영화를 또 인용을 하면서 어차피 총 하나를 가지고 두 명의 군인이 쓰게 한다. 결국 총알바지가 되고 뒤에서 또 쓰러지면 그걸 이어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예.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주호영 비대위가 직무정지가 되고 무효가 됐는데 또 다른 비대위를 해서 이제 우리 김성애 소장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비비대위를 또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또 쓰러지면 또 비비비대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조롱한 듯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 누군가는 제가 볼 때 대통령까지 겨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느낌에 누군가가 뒤에서 기관총을 가지고 쓰러지면 또 나가라고 전진하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초재선 의원들의 완장찬 저는 홍위병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기억하시지만 지난번에 비대위 무력화됐을 때 대부분의 중진 의원들은 최고위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게 정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최재형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도 김태우 의원,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김태흠 도지사까지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법원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초선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이 사실은 오히려 중진들에게 돌직구를 날리면서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초재선 의원분들의 그런 그 강한 비난이 예. 이준석 대표에게 볼 때는 기관총 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저는 뭐 이제 윤핵관, 그러니까 뭐랄까요? 윤핵관이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스스로 파악하고 알아서 움직여주는 사람들, 일종의 행동 대장, 그러니까 예. 홍위병으로 표현하신 거랑 똑같은 건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지금 이제 지칭한 건데, 뭐 이게 특정 한 분을 얘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결국 그 이면에는 이제 대통령까지 충분히 이준석 대표는 포함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게 기관총을 쏜다. 그러니까 사람 쓰러지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쓰러지는 상황이라는 건 딱 하나. 국회의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즉, 이 기관총으로 쏜다는 얘기는 뒤에서 이렇게 하면 다음번 공천 국물도 없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인다는 것이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들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유권자들이 싫어할 테니까요. 하지만 TK와 PK 지역은 다릅니다. 그냥 일단 경선만 공천 통과해서 받으면 되니까. 공천만 받으면 그다음 뭐 선거운동 하나만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이 엉망진창이 되거나 말거나 국민들이 욕하거나 말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흡족하실 때까지 몽두기질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뒤에서 총을 들고 있는 누군가를 얘기하는 건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당대표 하실 분이죠. 뭐. 아, 이번에 당대표 하실 누가 겁니다. 되시나요?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만 네.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당대표 후보자가 뒤에서 지금 누가 열심히 하는지 육마벙망이를 휘둘러서 중진들을 거꾸로 때린지를 보고 다음번 공천을 정하겠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로 그런 인식이 당대표가 됩니다.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좋은 또 후보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김성애 예. 소장님 말씀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총을 맞아서 쓰러지게 한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 안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전부 이미 총 맞은 사람들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저를 또 쓰러뜨리시려고 하시는지 병으로 일단, 총 맞은 예, 사람들을 일어나려고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총 맞고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고 저는 이게 뭐 누군가라는 게 한 명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당장 독려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래의 당대표보다도 굳이 제일 큰 인물을 뽑자면은 아마도 대통령과 이제 그 윤심을 이제 호가호위 하시는 분들을 예. 의미한 거라고 저는 읽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조금 이따 과. 예.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요새는 뭐 맨날 겨냥하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김명민 비대위는 일단 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달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김명민 비대위원 요즘 이준석 전 대표와 계속 각을 서고 있는데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말과 글에 실시간으로 또 반응을 하거나 거기에 또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지금 당이 안정을 찾아가고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좀 극단적인 언어를 쓰면서 당에 대한 비판해왔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코멘트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굳이 맞대응을 해서 이슈를 키우지는 않겠다라는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약간 분위기도 읽힙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의 입장에서는 저는 좋은 스탠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새로 꾸려진 이 정진석 비대위에서 그나마 당내에 좀 중심을 잡고 균형감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제가 볼 때 김병민 비대위원하고 김종혁 위원 정도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워낙 친윤색이 강하다고 또 새길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예. 그래서 김병민 의원이 굉장히 아니, 제가 당황하고 아는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친윤 핵심이에요. 친윤에 지금 줄을 서고 있는데. 본 태생은 저랑 같은 아니, 사람이에요. 뭐 친윤 그래서 핵심 호소인입니까 지금? 그래서 아니, 너무 많이 나가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의 그 스탠스가 저렇게 하는 것이 저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예. 본래 태생은 상당히 중도 지향적이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 또 출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수립한 이후에 일정 정도의 이제 그 좀 우여곡절 겪었기 캠페인 때문에 대변인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으로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제 사실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과거의 김병민 의원의 모습이나 이미지에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오늘 이야기가 별거 다 나오는데 장해찬 본부장처럼 나서가지고 또 뭐 이렇게 악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김병민 의원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지 않나 제가 싶어요. 김병민 뭐 이렇게 비판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썰전 라이브에서 그걸 몇 번 만나 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분 말씀하실 때 오류가 전혀 없는 분으로 굉장히 최근에 그랬죠. 예, 최근에. 미끄럽게 잘 빠져나가시는데 최근에 그랬고. 아, 최근에요. 미끄럽게요. 예,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보통 매끄럽게 아니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애매하면 저런 입장을 내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김병민 전 지금 비대위원이죠. 지난 수개월 동안 해왔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김기식 교수님의 경험으로 해석이 됩니다. 수개월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김병민 의원의 속마음과 예. 김병민 의원의 그 심무 원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제 비대위원 되고 나서 내가 축하 전화도 했는데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뭐 뭐 주제는 아닌데 어쨌든 예. 또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거 해봤자 또 이기기도 어려워요. 이준석 대표랑 이 각을 세워봤자. 예, 그리고 저는 이건 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준석 대표의 태도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이준석 대표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명분이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무리하게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 그걸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김병민 비대위원이 뭐 각을 세워봐야 사실 얻을 게 별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 누군가 기관총을 들고 있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나올 걸로 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인터뷰에서 원래 내일 모레 그러니까 16일 본인의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좀 뒤에 하겠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가처분 일정과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직접 변론을 하러 가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요. 그거에 영향 주지 않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언제든지 출석하겠다. 예, 내일 모레 이른바 성접대 비위 관련 성비위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출석하게 했는데 경찰에 그 법원에 가처분 내용이 좀 나온 뒤에 가겠다.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지금 뭐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언론들이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예. 어떤 취지로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알려지는 것처럼 보도가 되죠. 아마 경찰 예. 관계자들이나 예, 얘기들을 전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뭐 공소권이 없다라는 식의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뭐 여기 출석해서 소환돼가지고 뭐 설명을 하든 안 하든 제가 보기에는 큰 결론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비중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비중 둬야 될 부분은 가처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얼마든지 좀 일정이 조율 가능하다면 경찰 소환은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 예. 아니 그래서 뭐 저는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달라지진 같다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전 탄압을 받아서 쓰러지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예. 그리고 또 가처분이 이루어지면 국민의힘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경찰을 수사에 임해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죽게 되면 사실은 원래 이 모든 걸 다 걷어내고 보면 경찰 수사를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결론을 내놨으면 사람들이 아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일을 했어? 그거 몹쓸 정치인이구만 욕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비대위 만약에 가처분까지 경찰이 나오고 예. 뭐 기소 의견이 된다면 말이죠. 기소 의견이 되거나 아니면 기소 의견 안 하더라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시시콜콜 설명하는 경우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지만 우리가 아이카이스트를 조사해 보니 요건 사실인 것 같다. 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경우는 저는 왜냐하면 이 교사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가처분 신청이 내려진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처분을 받게 되는 그림이라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가처분 신청까지 하니까 아주 그냥 대놓고 이준석을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이야기와 그림들. 그래서 탄압당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순서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전략적이라는 말씀이죠. 굉장히 저는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혹시나 중간에 제명이라는 요소가 끼어드는 것도 막고 싶을 거예요. 예. 만약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뭐 기소가 돼서 증거가 있어서 기소되면 뭐 별 문제인데 뭐 이상한 이게 사족 같은 걸 붙여가지고 당에서 그걸 가지고 제명을 한다. 그러면 이게 가처분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명을 당해서 당대표로 못 돌아오는데 이 가처분을 할 실익이 있냐? 예. 이걸 가지고 또 이게 논쟁이 붙을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제명에 대한 추가적인 가처분 하고 와라 뭐 이게 막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어떤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한 것도 하나 포석으로 깔려 있다. 그렇게 어차피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 성비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뭐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뭔가 의견이 달릴 경우 의견이 달리는데 공소권 없어도 예전에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치명적이 되니까. 근데 그것도 경찰 의견을 내놓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번 출석한 다음에 의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가처분 뒤로 미루자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아까 윤핵관 입장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이준석 대표를 말씀하신 대로 제명했을 경우에, 즉 예. 당에서 나갈 명분을 당에서 만들어줬을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제도 자체를 바꾸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다음번 선거에서 비례정당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 TK 그리고 호남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 표를 가지고 뭐 10석에서 뭐 연합은석을 가지는 그런 형태의 비례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 분석해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윤핵관 입장에서는 제명을 하기보다는 당에 놔두되 정치적으로 제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을 만드는 상황을 더 선호할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경찰 수사 결과 전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비례정당을 만들 생각까지 미리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 너무 대단하시네요. 저는 윤핵관 입장에서는 네. 설령 그런 위험이 있어도 일단 내보내고 싶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근데 천하람 혁신위원이 윤핵관 입장을 아십니까? 모르죠 전혀. 예.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윤핵관 입장에서는 추정컨대. 꼴 보기 싫으니까 내보내고 싶은 거지. 2년 뒤에 비례정당까지 생각해서 그런 고민하지는 않을까요? 이게 비대위가 싫다. 네. 뭐 진짜 N차 비대위까지 갈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거의 마지막 아무튼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윤핵관들이 이제 이준석을 제명하는 걸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 수사의 내용에 공소권이 없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예. 그걸 빌미로 제명까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튼 9월 말쯤에 뭐 또 윤리위원회가 한번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 좀 시간을 끄는 게 맞겠죠. 저희 앞서 잠깐 그래픽으로 캘린더가 나왔는데 9월 달력을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PD님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원래 내일 모레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어제 인터뷰에서 한 얘기는 가처분 심리권이 좀 마무리된 다음에 가겠다. 근데 4차 가처분에 대한 신문이 28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묘하게 국민의힘 윤리위 또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입니다. 이때 예전에 윤리위원장이 당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특정인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경찰에 출석한 다음에 거기에서 경찰이 앞서 김성애 소장님의 예상대로라면 좀 자세하게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네. 자세하게 뭔가를 얘기할 것 같은데 거기서 콕 집어서 윤리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처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뒤로 가자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일 거다라는 분석인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작전상 뭐 가장 합리적인 이준석 대표의 그 계획이죠. 저건 28일 날 4차 가처분 신청이 연기가 된 거잖아요. 심의가. 예. 연기됐기 때문에 그 연기 일정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의 가장 유리한 계획 수정이 이제 저 경찰 출석 날짜를 미룬 거죠. 또 뭐 윤리위 뒤로 경찰의 뭐 수사 결과 발표든 이런 게 나오게끔 또 조정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예. 경찰 입장에서도 이 대표를 안 부른 상태에서 수사 결과 발표하기는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찰 출석을 늦춘 본심까지 알아봤고요.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댓글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 저희가 다루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촌철살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을 그중에 좋은 글들을 일단 소개하고 두 분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어서 영화 보기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처분 신청 오늘 신문이 있었고 이준석 전 대표가 출석을 했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는 뭐 법원이 잘 판단할 것이다라고 얘기 간단히 답변만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쟁점은 지난 5일 전국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입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것만 놓고 보면 선출주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할 때 이것도 비상 상황이다. 이 얘기를 추가한 당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네. 그러면 비대위 만들어도 돼. 라는 근거 조항을 추가한 지난 5일 전국위가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과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최고위원들이 이미 다 사퇴한 뒤에 거기에 맞게 당원을 소급해서 입법했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처분적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순전히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당원 개정이다. 그래서 효력 정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이 우리가 비상 상황이라고 당원에 명시 만들어서 비상 상황 하는데 그걸 뭘 법원이 판단하냐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처분에 대해서 천하람 변호사님이 잠깐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처분적 법률 요새 이준석 대표가 법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예. 거의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의 가처분 최고 전문가가 되겠어요. 뭐 변호사들 다 제끼고. 가처분 최고 전문가. 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 처분적인 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 입법이라는 거는 일반론이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에 맞는 거라면 다 두루두루 적용되는 그 특정 케이스에 사람이나 맞는 사람은 그렇죠. 누구든. 특정 사람이나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룰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처분적 법률 중에 유효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전두환을 처벌하기 위한 예. 예외적인 특별법 이런 거 공익적인 필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일반론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이 그 법률이 저희 당원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상황에 끼어 맞춰서 사실상 이준석을 아웃시키는 처분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준다. 그런 예.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보면 우리 천하람 의원이 이럴 때 보면 진짜 변호사 맞아요. 제가 만주 변호사가 아니고요. 예, 진짜 변호사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만주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만하시고요. 그 얘기는. 일단 그래서 오늘 처분이라는 얘기를 윤석 전 대표가 많이 얘기를 해서 어떤 건지 천하람 위원님한테 얘기를 쭉 설명을 들었고요. 다행입니다. 저희 또 율사 출신 한 분 계셔서. 예. 저희가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얘기는 많이 해서 단적으로 이걸 어떻게 볼지 규정하는 걸 판례에 FD님은 판례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예. 예, 판례를 하나. 저희가 이제 법대 출신은 한 명밖에 없긴 하지만 다들 법 없이도 살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법이 없어야 살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는 법이 보호해줘야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법 위에 살고 싶어요. 위험한 말씀을 이렇게 또. 미안해, 농담이에요. 우리는 법을 만들면서 법을 만들면서 사는 걸로 비록 지금은 총을 맞고 쓰러져 있지만. 반드시 실현하면서. 네 분이 완전히 거기에는 아주 이구동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들면서 네. 예 판례의 제목은 내가 판사라면입니다. 판사라면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네모다. 물론 저희가 회계사 출신 한 분이 계시고 변호사 출신이 당연히 한 분이 계시는데 일단 교수도 상식적인 논리로 예 그리고 북한 전문 교수님이 또 계신데 예 네. 이과생도 한 분 계시죠? 예. 네. 국문과도 하나 계시고. 예, 송모 문학 전공입니다. 예. 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먼저 네 분 거를 먼저 들고 국민의힘 패널 분들의 얘기부터 듣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판사라면 네, 저도 참 정치인이라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 전반적인 그 논리나 그다음에 그 판사의 그 심리로 본다면 인용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제 제가 판사라면 각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각하를 한다라고 하기는 제가 확신할 수가 없으니 내가 판사라면 각하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윤핵관이 되고 싶다 이런 거랑 아니 그게 비슷한 거 아니고 아닙니까? 당의 분란을 이제는 예.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서로가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황장수 판사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첫 번째 주호영 비대위가 문제가 있다고 정리를 해줬잖아요. 근데 똑같은 논리로 다시 비비대위를 만들어 오면 야 내가 정리한 거 또 안 했어 또 인용 그다음 또 3차 오면 또 인용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또 판사로 생각할 때 정당의 내부적인 저 쟁투와 저 진흙탕 싸움에 내가 일일이 계속 하고 싶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정치적 제가 이제 정치이니까 제가 판사라면 정치적인 어떤 그 판단을. 견해를 좀 넣어서 각하를 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라는 교수님 말씀. 거기서 각하는 혹시 대통령 각하를 중의적으로 표시하셨습니까? 좋았어요. 아니 이거 법률 용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인용도 각하는 아니고 기각도 아예 안 아니고 다루는 거죠. 네. 각하라는 것은 이게 제속거리가 안 된다라고 아유, 해요. 얘들 당에서 그냥 알아서 몰라. 해. 네. 이런 이제는 얘기죠. 내 입장을 밝혔으니 당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 일단 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길게 하셨는데 정리하면 상식적 추정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당 상황이 혼란스러우니 예. 각하해 주십사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하고 싶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법대 출신은 아니라는 점. 예. 저도 뭐 전혀 법대 출신 같지 않은 제가 판사라면은 육모방망이를 꺼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또 가져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첫 번째 그 결정할 때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예. 이게 정말 쥐어짜가지고 하셨을 텐데 이걸 또 다시 가져오고 뭐 2차, 3차, 4차 가처분이 들어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저희 당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재판 진행 관련해서도 무슨 뭐 송달도 안 받고 뭐 재판을 예. 지연시키고 이런 것들이 재판장님 보시기에 좀 안 좋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대응이 좀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일단 국민의힘의 두 당협위원장님은 이건 사실상 인용이다.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판사봉을 안 들고 육모방망이를 꺼내서 두드릴 것이다. 괜찮네요. 육모방망이로 두드리는 야. 거죠. 방망이로. 네. 저는 답답하다고 썼습니다. 제가 판사람 정말 답답하겠다라고 하고 내용은 앞에 말씀하신 두 분과 이하 동문이다. 보탤 말이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지난번 결정문을 참조하세요라고 해도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제 그런 거죠. 이거 이하 동문 그것도 이하 동문이고요. 지난번 판사 발표문을 입장에서. 복부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일관성 있게 이런 얘기는 꺼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일관성 있게 가야죠. 이게 또 판사가 자기가 한 얘기와 다르게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결국 일관성 있게 간다고 한다면 저는 인용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예. 근데 제가 각하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게 그 지금 오늘 이제 심리한 것은 그거잖아요. 전국이 의결 중단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국이 이미 개최가 됐잖아요. 그럼요. 법적 그렇잖아요. 될게 예. 꽤 많아요. 그렇지. 지금. 저는 네. 그래서 그 법 논리상으로도 이미 전국이는 개최가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전국이 개최를 중단해 달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가처분은 각하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효력 정지를 신청한 것 자체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전국 효력 개- 정지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개최 금지는 그치. 끝났고 났고요. 일기 그렇죠. 비대위원 나머지도 물러나라는 것도 이미 끝났고. 끝났고 물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다 예고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편은 28일에 28일 나와 하는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그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 물러나라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판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놓고 볼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판사 사법부 입장에서는 입법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본인의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당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만약 법대로 했을 땐 더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데는 걱정이 있겠죠. 근데 그 걱정은 이 개인으로서의 걱정인 것이고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그러면 이 입법부 앞으로 어떤 정당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겠냐라고 하면 이를 악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에서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당신들의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정당 역시도 기본적인 헌법 정신, 민주주의에 의거해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면 제가 아프지만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태도를 계속 취할 수밖에 없고 예. 지금은 엉망이 되겠지만 이걸 보고 나면 지금 당장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축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게 되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사법부로서는 이 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지난번 판결문 보면 아무튼 그 정당 민주주의를 되게 핵심으로 하고 특히나 이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최고위원들을 전체를 사퇴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보궐선거로 다시 보완하라는 취지인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서 지금 계속 비대위로 가는 상황이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정당 민주주의라는 이 논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비상 상황에 대한 이 소급 입법도 그렇지만은 이 정국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국의 정당성, 그러니까 전체 당원이 아닌 정국이라는 대의기관이 하고 있는데 이 대의기관에 얼마나 정당성을 인정할 것이냐도 새로운 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판사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앞서 그 첫 번째 판결의 그 정당 민주주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를 결국은 펼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예. 조금만 보태면은 이게 사실 정답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제일 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 안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면은 이준석 대표 쫓아내야 된다라는 당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재신임 재신임 묻자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사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지 재신임 않았죠. 묻자. 네. 저는 그래서 그거 보고 아니 왜 이러나 이거 왜 답안지를 알려주고 그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해서 당원 당규 바꾸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물었다면은
더 이상 법원에서도 말을 못 할 겁니다. 예. 근데 왜 그런 자신감이 없는지 당원 소환이야 절차가 좀 복잡하니까 그렇다 쳐도 전당원 투표 붙이는 건 생각보다 전당원 간단한데 투표를 ALS도 네, 할 수 있고 뭐 모바일도 요새는 할 수 요즘 있고 다 하는데 모바일로 하죠. 좀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 네. 민주당에서는 뭐 가끔 그런 거 했었잖아요. 전당원 투표를 해서. 했었죠. 예, 지난번에 공천 부분도 그랬었고. 사실 제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법의 논리나 이 판사의 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 그리고 이 국민의힘 사태에 대한 일관된 그 자기의 그 주장을 생각해 보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높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당이 인용이 또 됐을 경우에 가져올 후폭풍도 판사 스스로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주고 내 입장을 분명히 소신 있게 밝혔는데도 또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또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갖는 부작용이 무엇인가도 저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 이번 왜냐하면 나름대로 뭐 당원 당규 바꾼다고 하고 뭐 절차적 하자를 고쳐갖고 왔는데 사실 절차적 하자만 고쳐야지 내용적 하자는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럼 인용을 할 거냐 할 건데. 그럼 했을 경우에 그 절차자가 또 같이 또 오면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예. 저는 이 황 판사님의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김성애 소장님 말씀대로 단호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말을 이렇게 보더라도 똑같이 단호하게 해줄 거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고민은 클 거라고 결정문을 생각합니다. 2배 길게 더 자세하게 써줄 수도 있어요. 결정문 우측 상단에 육모방망이 모양을 하나 딱 어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천하람 위원님 말대로 전당원 투표할 수도 있지만 제가 윤핵관이라면 혹시 그래서 되면 어떡하지? 네. 만약에 천하람 위원의 경우는 했는데 다시 이준석 대표가 재심을 받으면 아 재심이 됐구나 하고 그냥 빠지면 되지만 윤핵관 입장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혹시나 싶어서 그러신 거겠죠. 라는 생각도 좀 네, 듭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 남아 있는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을 설득해서 김용태 최고위원마저 만일 사퇴를 하면은 진짜 해산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정치적으로 노력을 했었어야 될 텐데 뭐 오늘 김용태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8일 날 처음 이준석 당대표 징계하고 나서 뭐 전체 총사퇴란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본 적은 있지만 그 뒤로 지금 자기가 남아 있는데 자기를 와서 설득하는 단 한 명의 의원이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그 정치가 정말 실종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오늘 이병철 변호사, 이준석 전 대표 측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을 향해서 현 대표로 해달라. 징계 기간 중이라고 표현해 주길 부탁한다. 저희가 사실 초반부터 이게 애매하고 고민에 빠졌던 부분인데요. 전 대표. 현 대표로 해야 되는지 전 대표로 해야 되는지. 먼저 김성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복잡한 저는 문제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하면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뭐 예. 징계는 받은 상태이지만 거기까지 법원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 여당은 법을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 대표가 맞지 않나 싶은데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200% 현 대표입니다. 이게 징계 기간 중이라서 좀 헷갈리는 건데요. 1차 가처분을 승소했고 이준석 대표가 징계 기간 중이 아니었다면 바로 복귀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대표 권한이 있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됐으면 원래는 내가 복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근데 원래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그렇죠. 빨리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준석 전 대표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나니까 지금 빨리 대표로 복귀시켜줘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처분이라는 거는 이의 신청으로 뒤집히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한 것 중에 이제 주호영 위원장이 낸 이의 신청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에서 뒤집히기 전까지는 현 대표가 법률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대로 법원에 가는 형태로 따지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를 대리할 법정 대리인을 가처분 신청에 같이 집어넣었으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나간 자리를 그 대리인이 가서 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건 그러니까 애매한가요? 그거까지는 이제 무리수고 징계라는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그렇다는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당시 이제 유상범 의원 등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비대위원장만 직무 정지가 됐고 비대위원은 남아 있으니 이게 비대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비대위가 있으면 대표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건 이게 제가 복잡해요. 유상범도 법률인인데 저는 좀
그 경강부회라고 생각해요. 네, 형식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판결문을 형식적으로. 읽어보면 그런 뜻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는 왜냐하면 취지는 이준석 그런데.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니까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시킨 거지. 거기서 비대위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대위 살아있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유상범 의원의 그런 말은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4.4 오입이 가능하다라고 네. 간언한 수학자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아, 예. 수학자의 심정. 수학자라고 합니까? 하여튼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작진 사이도 왜냐하면 이준석 현 대표라고 쓰는 순간 공식 명칭으로 비대위라는 표현을 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참 저희 제작진도 오전 회의 때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다시 제가 천하람 위원에게 전화도 했습니다. 이게 뭐가 맞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한참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지금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린다고 하고 경제가 이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비대위가 있냐 없냐 전 대표냐 현 대표냐 이게 싸워야 되냐 어. 이걸로 잠깐 그래서 잠깐 그냥 했었다는 거를 국민분들도 아마 이제 대부분 그냥 어디 가면 현 대표 하다가 어디 가면 전 대표 하다가 하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현 대표, 전 대표 하지 말고 그냥 대표 하면 되잖아요. 그냥, 예 지금 뭐 경제가 이런데 예. 멋이 중한디 요 말로 예전에도 한 번 총리하면 나중에 나와도 당장 총리예요. 현 총리라고 하면 안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듣고 다음 강재영 아나운서의 썰픽으로 저희가 또 눈여겨볼 뉴스들 정리했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김건희 여사의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 동안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걸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왜 꼭 가야 하냐 이런 입장입니다. 유엔 총회 같은 경우는 이 영부인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혹시나 또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너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황이라 여사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그저 따뜻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런 말은 민주당에도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쟁의 요소로서 대통령 배우자를 조금 과하게 끌어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마다 논란이 됐던 부분들 그 당시 민주당이 어떤 방식의 대응들이 있었는지를 또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해외 순방 동행은 관례이자 원칙이라며 김 여사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퉁칠 건 퉁치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 수사를 퉁치자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퉁칠 건 퉁치고 검찰이 하는 수사 중에 제일 쪼잔한 게 저는 부인에 대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좀 넘어가고 덮어줄 수 있는 아량 그런 정치적인 뭐라 할까 선택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쪼잔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네요. 일각에선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범죄 야합 정치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8일부터 순방길에 오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안 가는 게 낫다. 사고 칠 수 있으니가 고민정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지금 새로 선출된 지도부의 최고위원인데 계속 제가 볼 때는 고민정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 그러니까 발언들이 제가 볼 때 좀 뜬금없어요. 뜬금없고 그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점수를 깎아먹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 동행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도 저는 뭐 이해는 됩니다. 뭐 사고 칠 수 있다는 개인적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고 칠 수 있으니 가지 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설사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비판할 수 있지만 예. 너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번에 보니까 어디 페북에 보니까 김현주 전 상금 부대변인이 써서 올렸던데 그러면 사고 칠 것 같으니 가지 마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럼 따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 어디 해외 순방 가라고 하면서 이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처럼 혼자 가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민정 의원이 뉴스 밸류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정확히 자극해서 뭐 말을 하는 건 좋은데 민주당 전체 이미지로 봐서는 너무 경강부회식으로 조그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것 같아서 저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뭐 꼭 사고를 칠 것 같으니 가지 말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선택지가 있다면 그냥 안 갈 수도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누구랑 같이 갔느냐, 뭐 가서 뭘 입었느냐, 뭐 보석을 뭘 걸었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주목받게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대통령을 주목받게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국내에서는 계속 여사만 주목하게 된다고 하면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한 어떤 성과가 있을 때 그런 것들도 오히려 더 뭔가 이렇게 깎아먹는 것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가도 좋은 선택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은 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깊게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의 말씀이 맞아요. 그렇죠. 예, 관례적으로 가야 돼요. 원칙인데요. 안 가는 것도 되게 이상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니 뭐 대통령 배우자가 없으면 뭐 별 문제겠으나 있는데 왜 안 왔냐. 그리고 지금 그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그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서 난립니다. 한 나라당 그 정상과 정상의 배우자만 올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더 데리고 오고 싶어서 난리인데 우리는 있는 자리까지 포기한다? 그건 오히려 저희 국익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그러니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뭐 뉴스의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는 대통령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민주당이 걱정해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그냥 순리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얘기도 해보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퉁치자.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카 사용 의혹 경찰의 수사 기소견으로 송치됐는데요. 퉁치자라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퉁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범죄들이 다 친고죄가 아닙니다. 법인카드를 썼느니 예. 뭐 김건희 여사에 관한 뭐 이런저런 의혹들이 고소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 와서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해도 수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아니 우리 지금 조정훈 의원님도 충분히 많이 배우신 분이고 우리가 예.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게 뭐 어디 서로 돈 꿔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게 퉁치자는 좀 이건 과하다. 과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저 뭐 가능하지 않죠. 한쪽은 주가 조작과 관련된 범죄고 한쪽은 공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만큼 왔는데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최선을 다해서 얘기한다면 정치권이 이 문제는 그냥 사법적으로 처리하게 두고 그렇죠. 정치권이 민생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제안 정도가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퉁치자라는 이야기가 그 국어사전적 의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없던 일로 하자 이랬던 아닙니까? 국문학과 나오셨으니까. 저 문학 전공이어가지고. 제가 느끼기로는 퉁치자는 없던 일로 하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죠. 조정원 의원도 국회의원이시고 입법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결과가 나와서 기소 의견으로 지금 돼 있는 분인데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두 분 범죄만 없던 걸로 퉁치는 법을 만들면 그게 바로 처분적 입법입니다. 특별법을 특별법을 만들면. 예를 잘 드셨네요. 그러니까 좀 뭐 조정훈 배우자 의원이 퉁치는 특별법을 만들면 처분적 뭐 이렇게. 입법인데.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좀 표현한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선거 끝나고 나면 서로 이렇게 정당끼리 고소고발한 거는 서로 취하하고 이제 뭐 좀 마무리를 짓는, 그러니까 진짜 퉁치는 걸 하긴 했죠. 뭐 관례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그 인터뷰도 잠깐 나왔지만은 아무튼 좀 약간 아량을 좀 갖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정쟁으로 너무 이제 함몰되고 있는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좀 한탄하고 또 본인이 이제 법사위원으로서 지금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어떤 좀 캐스팅 보터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쟁으로 치닫는 건 막자는 취지로 이해를 했으면 싶다라는 부분. 퉁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좋은 댓글을 소개하고 이 중 2명을 저희 패널 분들이 먼저 얘기하는 순대로 영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가처분 신문 관련돼서 CHR로 그레이 그러면
마크로그레인가요? 다음 비대위원장은 그냥 제비뽑기하면 안 된? 어차피 또 가처분 될 텐데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OS55님 비대위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이준석 대책위를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일단 예비로 지금 천하람 위원님은 가볍게 하셔서 예비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판사라면 관련돼서 저장소 유튜브 영상에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내가 판사면 국민의힘에 가입한다. 뭐 짧게 이렇게 쓰셨는데 맥락은 모르겠지만 이미지를 확 닫는 것 같아요. 이준석의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이거를 판사가 하자. 가처분 각하하고 다음번에 공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정도 엉망인 곳이면 내가 들어가서 대선 후보 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느낀 바로는 워낙 이걸 가처분 신청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친숙해져서 뭐 이런 느낌이지 저희 않을까라는 당원당규를 아주 잘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 싶습니다. 난 우동님은 법원은 법대로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품권 관련돼서 박서연님 영화 상품권을 주는 썰정 방식도 밀실에서 작가와 박 부장이 뽑는 듯 아니라면 나도 주세요. 여기 네 분 패널 분들이 알지만 저희가 이렇게 세 페이지로 저희 맹작가가 뽑아서 이렇게 여러 댓글들을 주시거든요. 저희가 이 중에서 또 골라서 저희가 말씀하신 저희 패널 분들 그분은 있는 대로 계속 그동안 그 당첨이 안 돼가지고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러면 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냥 쑥쑥 드립니다. 전혀 없어요. 밀실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오늘 특별한 저기 처분적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밀실 의혹을 퉁치려고 그러니까 개방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밀실 퉁치지 말라고 그래서 다음 저희가 맨날 국민의힘 패널 분들이 아무래도 여당 쪽에서 먼저 소개를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영화 상품권이 나가서 오늘은 최이배 의원님 관련해서 최이배 전 의원님은 정말 핸섬하시고 말씀도 젠틀하게 하시네요. 멋집니다. 라고 미스터 오님께서 주셨습니다. 혹시 오씨 후배가 있으신가요? 오신환 의원인가? 그 선배신데. 정무 부시장님이 바쁘실 텐데 설마. 그다음에 김성애 소장님 관련해서 이백구님께서 김성애 소장님 다음에 지역구 의원 출마하시면 제가 우리 가족 모두 소장님 지역구로 이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대가족입니다. 지역구 빨리 말씀하세요. 어린이집 가는 손주만 3명입니다. 냉정한 판단 비평 좋습니다. 어린이집 가는 손주만 3명인데 손주는 아직 손주는 선거권이 없고 아버지들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역구는 어디 혹시 염두에 두시나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1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바인데 이제 촬영 산맥 이북인 걸로만 좀 더 넓게. 중부지방이다라는 거. 한강 이북인가요? 한강 이남인가요? 그건 너무 예리해서. 이거 한강 북쪽에 뭐가 있지? 그다음에 천하람 위원님 관련해서 세 분 패널과 앵커분 속에 눈에 띄는 천하람 변호사님 연못에 홀로 핀 연꽃 같은 모습이네요. 아마 저 혼자 색깔이 하얘가지고. 정답입니다. 제가 보고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연꽃? 이랬는데 흰색 의상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시청자의 그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군요. 제가 그 정도로 숭고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꽃이 지리탄 속에 혼자 고고하게 피는 꽃인데. 이제 복장 색깔로 저 때는 이제 처음에 웬 연꽃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패셔니스타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을 또 응원한 댓글에 영화 상품권을 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지역구 안성자님 이사까지 하신다는 분 챙겨드려야 되는데. 아니 아까 그 협박했잖아요. 협박이 아니라 밀실 공천 의혹을 제기한 분. 이미 2명 정해지지 않았나요? 정해졌나요? 아니 한 명 정해졌고요. 밀실 공천 박서연님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민주당 쪽에 그래, 민주당 이백구님 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백구님 드리고 김문식 교수님 것도 하나 있는데요. 역시 임금님께 캔디님 보내주셨는데 역시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편해집니다. 김 교수님 보세요. 이거 엄청 얼마나 편해 보입니까? 하는 의견을. 술마 욕망 이글이글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보면 어떡해. 각하를 한 17번 정도 얘기하시면 이제 본심을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어 상품권 앞서 이제 박서연님과 김성희 소장. 이백구님 영어 상품권 2장씩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봉화행으로 잡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경남 김해의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금 오늘 잡는 모습인데요. 봉화마을을 방문해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권양숙 여사도 예방을 했습니다. 오늘 봉하마을 간 것을 두고 여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향해서 좀 날선 소리를 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발전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봉하마을에 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전 뭐 이 순서대로 해서 쭉 방문하는 것이라서 예, 뭐 당대표 취임한 뒤에. 특별히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죠. 뭐 당 대표로 신임 선출됐기 때문에 봉하마을 가는 건 뭐 정해진 수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사면 초과에 지금 빠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사법 리스크가 지금 막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친문 쪽에 일정 정도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제 시기적으로 묘하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뭐 그런 것을 의도하고 저 일정을 짜진 않았을 것이고 미리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영수회담 제안을 지금 오늘째 5번째를 하고 있어요. 만나자 계속. 네, 취임을 하자마자 영수회담 제안을 계속하고 있고 갈수록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요구가 이제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리고 지금 그 사법 리스크가 해서 벌써 2번째 기소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영수회담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민주화 이후에 최근 년간에 그 여야 간의 영수회담은 된 적이 없어요. 예전에 이제 권위주 시대나 3기 시대 영수회담이 있었던 것이지 대부분의 경우는 해외 순방 다녀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정치적인 계기를 마련해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간의 회담을 하는 당대표 간 회담을 하는 것이지 여야 간에 딱 1대1로 영수회담 한 적은 없는데 예. 자꾸 영수회담 이야기하니까 오해를 좀 살만한 표현인 것 같아서 좀 그건 좀 그 말씀만 잠깐 좀 드리면 정모수석이 해외 순방 다녀오시면 한번 일정을 잡아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대통령실에서 또 부인을 하죠. 당이 안정화되고 여당이 당대표를 뽑으면 그러니까 올해 안에 절대 안 만나겠다는 얘기를 한쪽에서는 계속하고 정모수석은 어떻게든 만남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노선이 자기들끼리 좀 헷갈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하거나 민생을 챙길 생각이 없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아까 전에 봉하마을 간 거는 뭐 말씀대로 우리 차례대로 이렇게 최고위나 비대위가 꾸려지면은 이제 현장 비대위를 하게 되면서 그 큰 도시들을 갑니다. 뭐 이제 광주, 대전, 뭐 부산 이렇게 가면서 가다 보면 이제 당연히 광주 가면은 이제 5.18 묘역을 찾게 되고 또 부산 가게 되면 봉하마을 찾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저는 이제 영수회담 뭐 물론 뭐 이제 그 영수회담한 표현이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뭐 이미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고 근데 아무튼 취지 자체는 좀 만나서 국가 지도자들이 뭔가 이 문제들을 같이 민생의 문제들을 풀자는 얘기고 그게 뭐 여당 당대표가 같이 한다고 해서 뭐 이재명 당대표가 둘만 만납시다. 그 사람 뺍시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그거를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대로 결국은 여당의 당대표가 계속 비대위원으로서 이 명확하게 이제 입지가 없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답답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뭐 봉하마을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지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봉하마을이 가는 게 겹치다 보니까 일단 다양한 좀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친문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꽤 상당수가 뿌리가 친노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제스처라든지 또 뭐 하는 것 자체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나쁠 게 전혀 없겠죠. 지지층은 이미 단결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뭐 넓게 가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더 현실화된 뒤에 친문들도 좀 더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대표적 친문이죠. 전해철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저렇게 잡혔었는데 중앙일보에서 보도하면 당시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기소를 대비할 대책에서 역할을 좀 맡아달라라고 전해철 의원에게 얘기를 하자 전해철 의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된 사안까지 다 합쳐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돕겠다.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경선을 같이 했기 때문에 당시 김혜경 씨 관련 의혹도 전해철 의원이 제기한 바가 있어서 예전에는 사이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친분들도 다 힘을 모으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건 조금 과도한 해석 같아요. 그렇게까지 그래요? 볼 수 없는 게 저게 지금 맡았다는 상임고문이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인데 예. 잘 아시지만 정당에는 무수히 많은 대책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위원장도 아니고 상임고문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예. 그중에 상임고문 이름 하나 올리는 게 드디어 이제 전해철 의원이 친문 색깔 버리고 친명으로 돌아섰다. 힘을 합쳤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좀 견강부에 오늘 견강부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과도한 해석이에요. 과도하다. 근데 이제 대의원이 지금 72%가 이재명 대표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누가 비명이고 친명이고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당원이 다 이재명만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당의 당대표가 뽑히고 상황이 정리가 됐으면 그 당대표와 같이 당을 운영해 가는 거지 당대표한테 충성하려고 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 정상적으로 당이 굴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민생경제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위원회들을 만들면서 뭐 이렇게 이제 뭐 계파 색깔이 없는 거죠. 당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예. 거기에 당연히 뭐 현역 의원들이 뭐 고루고루 참석하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예. 일단 뭐 그러니까 당 대표에 대해서 좀 압박이 거세니까 별로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약간 힘을 물론이죠. 합치는 정도, 그럼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속 시그널을 찾아 짚어봅니다. 강정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의 시그널 주시죠. 까다로운 관객. 자, 어제 오후부터 정말 화제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미국 LA에서 열린 에미상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포함해서 6관왕에 올랐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 감독상 부문에선 황동혁 감독이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어제의 영광은 비단 개인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기뻐했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린 활약에 보여주시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불평등과 기회의 상실이라는 현대사회의 난제에 대한 치밀한 접근과 통찰이 세계인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라고 쓰여 있네요. 이날 에미상 시상식은 K 콘텐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린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배우 오영수 씨는 수상 불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애프터파티에서 이런 춤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건 혼자 보기 아까워서 가져와 봤는데요. 잠깐 보시죠. 몸 이렇게 움직이시는 부분이 저보다 훨씬 좋으신 것 같네요. 자, 이번 오징어 게임 에미상 수상을 두고 가장 많이 붙은 수식어 바로 최초입니다. 특히 에미상은 방송계에 오스카라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은 시상식인데다가 그 어떤 시상식보다 콧대가 높은 시상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70년 역사 동안 비영어 작품을 후보로 지명한 적도 아시아 국적 배우에게 상을 준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오징어 게임이 해낸 겁니다. 그 높은 에미상의 벽을 깰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황동혁 감독 수상 소감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취향이 까다로운 한국 관객 덕분에 조금씩 발전하고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글쎄요, 취향이 까다로운 한국 관객 덕분이다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황 감독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헤어질 결심으로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 역시 한국 관객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한국 관객들은 웃음과 공포, 감동이 다 있기를 바라는데 이런 까다로운 관객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한국 영화가 발전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까다로운 관객이라 까다롭다는 의미는 보통 취향이 다양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밌는데 너무 가벼우면 안 되고 진지한데 너무 무겁지 않은 뭐 알잘 까탈생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실제로 한국 관객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수치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한국 관객들은 영화를 보고 나면 실관람평을 활발하게 남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인구 한 명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 4.37회 세계 1위의 수치, 진정 세계 최고 영화관들의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관객은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많이 보고 또 그만큼 보는 눈도 함께 높아졌다. 정리하면 조금 까다로운 관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 반독체 혹한기, 한국 전기차 보조금 배제, 여러 가지 악재가 몰리면서 우리나라가 가진 하드 파워의 한계를 느낀 순간이 최근 부쩍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미상 수상은 우리가 가진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우리의 K 콘텐츠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죠. 위대한 얼굴들입니다. 봉준호, 황동혁, 박찬욱 감독까지. 나날이 더 성장하고 강해지고 있는 K 콘텐츠의 소프트 파워. 이런 역사적인 순간들이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더 뚜렷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도 아니면 조금 더 까다로운 관객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강지영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타이밍만 늦을 뿐이지 너를 재고 닥칠 생각 없어 난 그저 느낌 가는 대로